2021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소종환 문화강국위원장을 비롯 유정주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충북위원회 출범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로 미안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또 국방력이 또 앞선 나라, 그런 나라보다 더 가지고 싶은 나라는 문화의 나라. 어떤 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강국 그리고 응달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한 계단 올라와서 지금의 K컬처가 탄생한 것이죠. 김문수 문화강국 충북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도종환, 유정주 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각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는 여러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불변의 가치인 진정한 삶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질과 총량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충북 문화예술인 513명이 뜻을 모아 문화강국 충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문화강국!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준비스러운 저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정부 끌어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유정주 노정열의 K 하디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카메라에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 벌써 잡히셔서 소개합니다. 승리를 원할 때는 바로 이분과 함께 하시죠. 승리를 원할 때 승원 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 예. 승리의 원천이 되고 싶습니다. 승리의 원천이시군요. 근데 우리 유정주 의원님하고 김승원 의원님은 네. 그 수많은 의원 중에서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라서 같은 동료로 벌써 1년 7개월 벌써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저희가 지금 문화강국위원회에서도 맞아요. 같이 부위원장을 하고 동고 동락을 했고요. 동고동락. 유정주 의원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서 몇 차원이십니까? 5차원이라는 6차원이 아니시고 벌써 한 차원을 또 높이셨나요? 새해 들어서 6차원이 되신 걸로 제가. 저희 이미지 어떡하나? 차원이 다르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셨군요. 아니 그러면 하나하나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이 정치개혁위원회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문화강국위원회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국회 전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원내 대표단에 또 같이 유정주 의원님 모시고 하고 있고요. 진짜 각별한 제가 모시고 동료 사이시네요. 네, 언론중재법 할 때 굉장히 힘을 주셨죠. 그때 같이 미디어 특위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야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아주 센 목소리를 많이 그러면 처음에 김 의원님 먼저 그 말씀을 꺼내셔서 그토록 우리 촛불 시민들이 또 정상적인 상식적인 나라를 꿈꾸는 시민들이 언론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언론구제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피해자 구제법, 언론 피해 구제법인데 언론 중재법인 것처럼 자꾸 하면서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이 모르고 갔고 우리가 그 힘을 못 얻었어요 그때. 많이 아쉬워하는데 지금 대선 전국이라 그쪽을 하기보다는 일단 민생과 경제 쪽을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하여튼 지금도 조중동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의원 중에 하나가 김승원이다.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난 의원 중에 하나고요. 정말 언론 그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그게 이제 상정이 안 돼서 좌절될 때는 정말 저도 막 피눈물이 나서 그 밤에 새벽에 그 GS 지지 한번 쓰고 유명하시죠? 강렬하게 GS 어디죠? 편의점 이름인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박병석 의장하고 그 박병석 의장님이 해외 순방을 요즘도 자주 하시는데 주로 외유를 저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러세요? 그건 또 몰랐네. 그 중의법이고 은유적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 풀면 일종의 이제 화가 많이 난 격정적인 토로의 표현이라. 사실은 이제 뭐 위정자 거버너들은 이제 제너럴 굿 공공선에 봉사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우리 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님들 이 법조인 출신이지만 그 누구보다 언론개혁,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그때 힘을 놓치니까 지금 이 선거 전국에서는 개혁 특위가 있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뭐 후보님도 그렇지만 전환적 성장이라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틀을 바꾼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하고요. 이제 5대 강국 차근차근 말씀하셨죠. 5대 강국 또 하셨고 3월 9일 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개혁 입법 조치 지금 하실 거죠? 정치개혁 특위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특위도 지금 김용민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3월 9일 이기고 나서 바로 시동 걸 예정입니다.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이슈도 많으시잖아요. 한번 스스로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그래도 보람 있었던 거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마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본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
지금 뭐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무총리 그다음에 전해철 장관한테 제발 그 일반 국민 고발을 당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해달라. 예. 지금 이제 고발한 지가 벌써 7개월,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네네. 똑같이 해달라. 원래 3개월이면 1차 시한 만료 아니냐. 똑같이 해달라. 그들이 특권을 누린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셔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아마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시고 검찰개혁도 문제지만 최종 보루라고 하는 이 사법부의 시간 끌기 각종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판결 때문에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군데 아직도 남아있는 특권의 카르텔은 역시 족벌 언론, 그다음에 검찰, 특히 정치 검찰 두 가지가 아직 또 해결이 안 된 우리 사회의 골문 부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의원님 계신 정당혁신특별위원회 어떤 성격, 목적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언론 족벌 언론과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도 혁신에서 빠질 수 없다고 자기 혁신부터 해야 봅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해서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많은 특권들 그리고 그 특권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겠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는 저희 정당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특히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어야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하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국민의 소리를 직접 입법에 반영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그런 정치개혁, 정당 쇄신을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20여 분의 외부위원, 내부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초선들이시니까 그 초심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정당혁신이나 정치개혁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재선, 3선, 4선 하신 다선의 선배님들한테 눈치 보이지 않나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삼선 의원님들이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평소에 더 잘하시지. 네, 우리 아니 3선이나 4선, 5선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싸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4년이라는 기간이 대학교로 따지면 한 텀인데 그 동안에 목숨을 걸고 나라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뭔가 미지근하고 그냥 세비만 받아가시는 것 같고 선수만 쌓는 것 같아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 염원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말 그냥 3선 이상 하신 분들이 모두 기득권이고 고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희가 3선 그냥 금지를 했겠죠. 근데 동일 지역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들의 내공과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지역구에 나가서 또 새 출발을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들을 계속해서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당이 되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요새는 또 그 기재부가 또 새로운 또 그 센터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경제기획원은 늘 셌죠. 네네네. 아마 우리 사회자님도 행시를 합격하셔서 아니 평소에 행시를 똑바로 하고 다녔는데 기재부에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관료주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혁파해야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3월 9일 승리하면 기재부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기재부와도 논쟁을 하려면 또 3선, 4선 이상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도움도 또 필요합니다. 초선들은 아직 이 국가 경영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런 혁신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어떤 경륜이라든가 경험은 선배 의원들한테 또 도와달라고 배워야 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판사 출신이시고 각종 어려운 시험 합격하신 분들 반텀이면 파악은 하시는데 그래도 8년, 12년 하신 분에 비해서는 노하우가 그래도 그죠? 관료를 대할 때 필요한 분이 있다. 젊은 피와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같이 적절한 균형 안에서 당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초과 세수만 60조가 더 거쳤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 예측을 못하고 계속 나라 곳간이 비어
져 있다고 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는데 예, 국민 고통 분담을 하는 재난지원금 이런 지급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장관은 부총리는 성함이 네. 남기는 걸 위주로 해서 남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진심이 자꾸 웃으시고 네. 너무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홍자가 클홍자면 그럼 많이 남기 많이 남기려고 하시는 클홍자니까 예. 많이 남기시려고 하는데 예.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정부 재정이란 것은 네. 국민들에게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써줘야 알맞게 예.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럼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혁신안 지난주에 나왔던 거 그 내용들인가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해서 당선 못하게 후보로 등록 못하게 한 거는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그 지역의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3선 이상 경륜을 가지신 분들은 좀 험지로 가서 거기에 다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는 22대 국회부터 바로 적용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내후년부터 바로? 네. 내후년이면 사실 아직 2년 정도 더 그렇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예.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단은 법으로 해야 되는데 야당은 분명히 반대를 할 것이므로 예. 저희는 당원 당규에 먼저 명시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예.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무위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선 3선 의원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민주당에. 네. 이게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마음이 나온 이유는 출마를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3선 정도 하셨으면 다른 곳에 가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좀 받으십사 하는 마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했죠. 네, 오늘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두 번째 혁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조금 제한하는.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와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바로 즉시 표결을 하도록. 그 동안에는 질질 끌었었나요? 예, 쉽게 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게 그냥 뭉개지고 넘어갑니다. 재량에 맡겨져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명 투표라 사실 누가 찬반을 하는지 알 수가 책임성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기명 투표로 하자. 굉장한 발전인데요. 예, 그래서 반대하면 국민들도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명 투표를 합시다.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너무 악용돼 왔어요, 그죠? 네. 저희 혁신안 안에서도 그런 걸 투표를 하는데 거의 다 기명을 하자라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책임을 질 각오로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그 면책특권이라고 있습니다.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안 지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그 특권이 있는데 그건 사실 독재 시대 때는 상당히 의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했다고 하지만 요새는 오히려 그 후보자들 혹은 국민에 대한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있어서 악용이 많죠. 악용이 많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이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박철민이라고 조폭이 현금 5천만 원 전달했다고 하는 그 사진. 김오판 의원. 그분 본명이 김용판인데 제가 김오판 의원이라고 불렀어요. 그 오판 사태 이후로 굉장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경찰 출신이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것 같은데. 서울 경찰청장 출신인데 그분이 2012년 대선 때 선거를 불과 몇 시간 안 남기고 그 셀프 감금. 예, 그게 국정원 댓글 없었다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당시에 가운데 있던 민심이 150만, 200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렇죠. 나쁜 정치를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없었다고. 나중에 그 수많은 댓글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자기들이 그때까지 조사를 해보니 댓글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불과 48대 51.6이라 그 표심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것도 오판을 했네요. 그렇죠. 그건 오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악의적인 것들이 오고 가는 장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맞아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타파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형사적인 책임도 지자. 이렇게 악의적인 걸 알고, 그러니까 가짜인 걸 알고 악의적으로 유포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도 짓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반대가 좀 심하시더라고요. 자칫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판단하시나요? 또 뭐 근데 삼성이랑 싸울 때라든가 거대 경제 권력 또 거대 정치 권력이랑 싸울 때 어떤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좋다. 그러면 대신 국회 내에서 징계를 세게 하자. 그래갖고 이 가짜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유포를 하면 6개월 출석 정지. 내부 징계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8분의 1을 날리는 거죠. 그렇군요. 의정 활동을 못하게 8분의 1을 날리고 출석 정지를 하면 세비가 절반으로 깎입니다. 일단 돈줄도 좀 묻고 그러면은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징계를 국민께서 직접 참여해서 국회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마련하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끼리는 징계를 안 합니다 서로. 저희가 50건인가 80건 정도 징계가 고발이 됐는데 징계된 게 딱 한 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한 7, 80건은 그냥 유야무야 다 없어졌는데요. 그러지 말고 조사도 국민 쪽에서 선택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히신 분들이 일단 배심원 단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라든가 징계할지 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이 와서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에 그 징계를 실질적으로 하는 윤리특위 의원들이 존중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좀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안인데 어떤 방식으로 확정과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이번 건은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가 내야 되고 여야 합의는 안 될 것 같고 3월 9일 날 저희가 승리를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그때는 당선자님도 오케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당론으로 해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안은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는 것들이 있죠. 당내에서 약간의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3선 이상인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필요합니다. 분 나중에 좀 밝혀주세요. 네네. 사실 그 정도의 연륜이 쌓이시면 필요하다. 꼭 험지는 아니어도 되죠. 약간 지역구 바꿔도 되죠, 의원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히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의원들이 많으신데 꼭 뭐 밑에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동안은 좀 어리고 청년이었던 그 초선들을 험지에 보냈다면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그렇죠.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고 지방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청년이 선거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그 돈도 부족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기탁금이라든가 혹은 당선이 못 되고 표를 조금 얻더라도 그 선거 비용을 좀 돌려받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완화 규정을 두고 또 청년을 의무적으로 뭐 한 20% 이상 공천하도록 해서 청년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도 좀 마련해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 또 뭐 그다음에 경선 문제라든가 이런 그 걸림돌들을 좀 낮춰드리려고 그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1월 6일 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간 핫 이슈가 민주당을 위한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지율이 반등을 보였어요. 그랬나요? 몰랐어요? 아니 우리 선배 의원들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라고. 지난주까지면 예를 들면 지난주까지가 거의 다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이었다면 알고 계신데 어제 오늘 나온 거는 반반 정도. 이어서 어쨌든 윤석열 캠프가 이긴 게 나오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약진한 것으로 나와서 그에 대한 또 분석 내지 대응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안에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제 브로맨스를 이제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이준석 그 당 대표가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2030 끌어들이는데 며칠 안 걸린다. 이틀밖에 안 걸렸다 이런 식의. 그래서 대단하죠. 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했는데 뭐. 현실이 되었죠 사실상. 근데 그 중간에 여가부 폐지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단 말이죠.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글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대응을 해야 되세요. 여가부 폐지. 저는 여가이긴 한데. 여론조사를
뭐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전쟁인데 전쟁에는 온갖 갖가지 술책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도 아마 기술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마사지 같은 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5% 내지는 10%를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고개 쳐들지 말고 바닥만 보고 더 겸손하게, 더 낮게, 그렇지만 더 혁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벌써 반등을 해서 비슷비슷해졌다. 이제 이런 여론을 자꾸 막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포털을 통해서 또 국민한테 그런가 하면서 또 야당이 정말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손쉽게 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믿지는 않지만 처음 그 반등이 나왔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한 ARS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조사한 몇몇의 매체에서 이제 반등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아시죠? 사회자인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사회자뿐만 아니라 출연자시래요. 네, 그래요. 두 가지 역할을 멀티를 잘 못하는데. 자, 여성가족부 폐지. 제가 이번 주 원내대표 그 발언에서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여가부 폐지 얘기를 했을 때도. 근데 이제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가 하는 일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이제 정치 경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그 7글자 마치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한 어떤 왜곡된 마타도어를 던지면서 어떤 2030의 남성 그들을 끌어오는 것이죠. 자극했어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부라는 그 이름이 조금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름에 대한 변경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여가부가 그 일 외에도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그 아동 양육 지원, 뭐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 예산의 59.8% 그렇게 많아요. 를 넣고 있고 그 다음이 청소년 사회 안정망, 청소년 보호 사업의 그 2위예요. 그것이 19.6%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각지대의 일들을 이 부처에서 프로그램화하고 정책화하고 도우고 있는 거죠. 여가부 예산의 거의 80% 가까이를 그렇게 쓰고 있군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 이준석 후보로 인해서 아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을까요, 정말로? 여가부가 하는 일을 만약에 모르고 나서 그저 여가부 폐지를 논했다면 페미니즘 부처다 생각해서 그걸 건든 거거든요. 정말 모르고 했다면 그건 무지고요. 만약에 그런 말을 던지기 전에 알아봤어야죠. 여가부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예산 어떻게 쓰나? 당연하죠. 그거를 국민들한테 발언할 때는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이 잔재주나 말하는 스킬로는 그 예산은 다른 부처로 떠넘기면 된다,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마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꼭 여가부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교육부든 뭐 어디든 뭐 뿌려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년 사업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한 부처가 오랫동안 했던, 아까도 노하우를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도 이제 맞춤형 인력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폐지를 말하면서 다른 부처로 옮겨버리면 되지. 이거 자체가 저는 그 아주 무책임하고 나쁘게 정치를 배웠다. 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김승원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개혁을 혹시 해야 된다거나 혹은 폐지까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뭐 윤석열 후보 측 보면 서로 안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희룡 그 본부 정책본부장도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김재원 그분도 자기도 안 했다. 윤석열 후보가 SNS에 7글자를 딱 던진 건 맞죠? 네네네. 서로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했느냐? 책임은 안 지려는 거죠. 그럼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젊은 친구 중에 그 뭐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제 느낌은 이제 캠프가 아직도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먼저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라든가 공약은 정말 신중하게 이제 앞뒤 좌우를 다 살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던지는. 그다음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던지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좀 덮으려고, 그러니까 과오를 다른 그런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슈로 덮으려는 이번에 뭐 멸콩인가요, 멸콩 챌린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딴 거로 막 이슈화 시켜서 덮고 빠지고 하는 약간 게릴라식 선거 전략.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부처로 옮긴다고 해도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뭐 이런 것도. 근데 이루리님 같이 여가부가 한 게 뭐 있나요? 뭐 편향돼 있다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야겠죠. 편향되었다라는 어떤 국민의 힘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아주 예전에 정말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여가부의 이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면 그것 역시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남성에 대한 차별도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 여가부에는 남성 차별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어떤 말을 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좀 두 분이서 들으시면 어떻겠냐. 먼저 듣고 평가를 하시고 여가부 폐지를 논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김승원 의원님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양성평등 가족부 정도로 명칭 변경하고 지금 말했던 편향성이라든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워낙 젠더 이슈가 민감하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한쪽이 좋아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렇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잠깐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56, 7일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절반은 우리 여성 유권자들이고 반은 남성 유권자들인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던져서 잠깐 자극적으로 재미는 봤을지 몰라도 글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차별받는 세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가부가 만약에 정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그거는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라는 거.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그 책임의 무게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PD님 벌써 32분 됐어요. 우리 젊은 예술가분들 저 문화강국 TV라 그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나와야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일탈과 횡포,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구조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억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정치란 업강부약, 강자의 행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업강부약의 길 이재명과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의 담배세는 올리고 서민에게 전기요금 바가지 폭탄을 씌우면서 산업용전기는 원가 이하에 공급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대래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나라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나를 위해 이재명 문화강국 TV에 오신 세 분의 청년 시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그냥 환해졌어요 우리 스튜디오가. 네, 혹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옮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걱정. 네. 네. 자, 저쪽부터 한번 본인 목소리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시민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홍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서윤 청년. 청년 대변인 맡고 청년 대변인.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자 현재 이제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에서 더 나은 자전거 위원장으로 현재 있는 오영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느낌이에요. 되게 열정적이라서.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상황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맡고 있는 이자영입니다. 환영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세 분의 후배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입도 되시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는 저때 거의 친구들이랑 많이 그냥 놀러만 다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제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사실은 이제 와이프 만나면서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이렇게 일찍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다. 예. 자, 일단 소개한 대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려고 하는 그 계기를 언제 느끼셨나요? 사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탈모약으로 한 방 터뜨렸죠. 네, 그 유명한 그 아이디어와 저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을 심는다. 이재명 심는다.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겁니다. 심죠. 심어야죠. 만나 뵙고 싶어요. 네. 그러면 3월 9일은 식모일? 식모일. 네. 심으러 가셔야죠. 네. 아니, 진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당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위원회나 청년위원회 활동하고 이제 작년부터는 민주당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 캠프에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홍보와 스피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과 그 성과가 있어요. 네. 홍보본부에서 모시고 가야 돼. 그러니까요. 1년 농사 다 지으셨는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한 30년 농사 져야 되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치에 입문할 동기를 가졌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도심에서 혹시 자전거 타시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심. 한강변에서는 말로도 그렇죠. 잘 없어요. 가끔 보시죠. 가끔 보시는 이유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사실 저는 이제 자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 자전거와 고라니 합성어로서 그 고라니가 사실 로드킬을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자전거도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 보자. 작게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이제 그런 계기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릉이 시스템도 있고 또 영선의 30대 대표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잠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때는? 사실 그냥 크게 별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우원식 의원님과 이용미 의원님 같이 라이딩도 하셨고 민주당 안에서도 자전거 타시는 의원님들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제 홍보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진짜 맨날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군요. 의원님 중에. 저도 자전거가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재명 뵌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대통령 되시면 자전거 타기 안전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 자막 성함이 나가서 우리 시청자분께는 따로 소개 안 올리겠습니다. 이자영님이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정책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학교가 용인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용인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오. 활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인데 우리 광주에 가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지역을 돌아갔더니 이제 민원인 취급을 받았어요. 20살 민원인 재전화는 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시청에서 돌 정도로 민원인 열심히 취급을 하셨네요.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제도권 안에 직접 들어가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요.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을 해서 학교 뭐 캠퍼스의 지부장을 맡았고 지금은 좀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일단 만 18세 이상이시죠? 네. 예. 네. 선거에 나오실 수가 있네요. 네. 어때요? 이제 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돼서 실제 이번 지방선거부터 얼마큼 나오실지. 뭐 저희도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도 이제 선거권으로 이제 그 선거권 연령이 이제 하향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20대 초반의 분들이 좀 덜어 있기는 한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장래 희망에 이제 정치인이라고 쓸 수 있는 출마. 네, 출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선생님이 굉장히 뭐 장래 희망의 어떤 탑 10 중에 들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뭐 연예인 혹은 뭐 유튜버 이렇게 됐다면 한 10년 후면은 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뭐 구의원이 장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만 18세 이상이면 대학생들 많이 해당되시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떻게 전국의 대학생 시의원, 구의원, 지자체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현재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어떻게 이번 6월달에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그러면 캠페인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캠페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나이에 상관없이 자전거는 모든 연령대가 다 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정당이 청년을 공천하면 그 어느 비율을 넘기면 그 정당 보조금을 더 많이 드리도록 네. 하는 네, 그런 것도 지금 연동해서. 연동해서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 국회의원도 비율이 적고 청년들 비율이 적은 나라예요. 맞습니다. 이게 좀 민주당 버전으로라도 확대가 돼야 우리가 정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만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젊은 분들을 귀하게 다 정책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네. 탈모, 자전거, 막 민원인 하니까 살아 있는 공약들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정치인을 키워가는 것도 사실 우리의 숙제거든요. 청년 비율을 뭐 그냥 높인다 이것만 답은 아닌데 참 이런 분들을 보면 네, 기운이 납니다. 맞아요. 누구는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런 거는 정말 비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연수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착실히 박히고 거기서 성장해 와야 그 경험과 노하우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 120시간 노동 이런 건 정말 청약 통장 청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했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 문화강국에서 거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정말요? 120시간 노동으로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알고 보니 지구가 아니었던 자전주기가 우리와 달랐던 거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인들이 하는 노동이고. 네. 아니 말씀 나온 김에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모 후보가. 젊은 분들이 중국을 싫어합니까? 대부분? 아니요, 뭐 그런 것까지 논쟁까지 간 기억도 없어요, 저는. 뭐 싫어할 이유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게 막 그렇게 혐오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0대 분들 모셨기 때문에 혹시 30대 있습니까? 20, 30대를 모셨기 때문에 되게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에 잠깐 어필 못하는 것 같다가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어필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젊은 분들은 어떤 걸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원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청년을 위한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타 후보들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청년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요. 진짜 정말 절실하게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봐도 뭐 블로그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내가 확인해서 뭐 수혜를 받든 알 수 있든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들부터가 먼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좀 청년 노동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떠한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좀 이런 게 정책적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이 밀렸는데 사장님이 이제 돈은 안 주고 돈을 달라고, 안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제 뭐 협박을 하면서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방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좀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고, 2번째는 이제 제가 또 청년 여성이다 보니까 좀 청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안에서 청년 여성들을 위한 여러 공약이나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추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너무 늦으면 근데 곧이에요, 곧. 설 전에 나옵니까? 설 전에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법안은 이거 청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안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디 가서 도움받을지. 도움을 받고 그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부처를 찾아가시면, 우선은 그 부처를 찾아가시면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노동청에 문의하면 하라고 돼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직접 와닿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화하면 계속 이제 다른 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민주당에 의뢰하고 그러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그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 비슷한 그런 것들을 작년에 한번 국가에서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또 애매한 분들이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두들겨도 별로 응답이 없었던 그 관청이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그 민원을 받아서 막 이제 요구를 하니까 한 1000여 분이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역시 입법부의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모아진 힘, 뭐 저희도 사실 뭐 저희가 잘난 게 아니라 국민이 모아준 힘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모아진 힘으로 하니까 그 딱딱한 관공서 문도 활짝 열리고 거기서 또 그 뭐랄까요, 더 빠르게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좀 많이 보람을 느꼈는데 아마 같은 경험, 행정부를 꾸시는 것 같습니다.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입법부니까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돼 있어도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니까 그 힘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했다더라 해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라고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무서워하죠. 책임을 지는 거를. 당연히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를 무서워해야죠. 국민이 그래서 뽑은 이재명 후보님도 그 세 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관당이라고 하나요? 관당이라고 하시나요?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습관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깊이 공감해요. 아마 이번에 탈모약과 관련된 대응이 정말 그 문제 해결형의 표본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탈모약 공약이 3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사실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그 탈모와 관련된 고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안을 해주신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소확행 공약으로 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시자마자 이거 소확행 공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착착착착 뭔가 단계가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됐는데, 아마 그 빠른 경로를 보면서 저는 지지자분들이 더 환호하시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느리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됐으면 너무 이제 답답해 하셨을 텐데 아, 이재명의 그 속도, 기민함 이런 걸 보면서 좀 명쾌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도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월 9일까지 그 기민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아유, 그럼요. 잠깐이라도 뭔가 느슨한 것 같으면 바로 또 여론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해결과 대안을 내놓는 정치가
자체가 참 중요해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슈가 될 거를 던지고 그냥 어떤 대안도 없는 그런 누군가와는 다른 이 해결형, 실속형 정치인이죠. 가운데 계신 국민들이 그 실천력이나 성과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휠체어 타셔서 몸이 좀 불편하신데 한국 장애인 관광협회? 그럼 우리 홍서연님이 큰 역할 하시나요? 제가 그 청년 대변인 되기 전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던 단체고요.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어르신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르신분들이 되게 여가 생활이 TV 보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지나 이런 관광지를 가보면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갈 만한 곳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제가 이제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그런 데 알리는 일들을 이제 같이 이 협회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책도 조금 소개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K문화 강국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산업 분야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문화 관광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 관광 분야 쪽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코로나 이전엔 동남아시아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휠체어를 탄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들이 눈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눈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설악산의 단풍 보고도 너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알렸던 것도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100개 정도의 무장애 관광지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유니버셜 디자인 소확행 공약을 내셨잖아요. 그 유니버셜 디자인 공약이 적용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휠체어도 가기 좋고 영유아들 유모차나 유아차 가기도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가기 편한 곳으로 이제 개발된 것인데 이제 그런 곳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직접 했었죠. 무장애. 장애가 없는. 그렇군요.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소통하고 알려질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우라가 막 쫙 보이네요. 요만큼. 의원님의 아우라서 그래요. 선배시고. 우영렬 청년이 약간 눈살을 깜빡이셨습니다. 네. 제가 어떤 이유로 저희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듯한. 아닙니다. 좋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정치권 특히 이재명 캠프 지금 꼭 승리하려면 이런 걸 담아내야 된다. 사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자전거 쪽이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인구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통계치상 10배 정도 늘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사로 접했을 때는 뭐 1,300만이다, 1,500만이다, 1,600만이다 뭐 그런 기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이제 자란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공약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되게 소박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 뭐 보험 제도를 제대로 잘 적용해 주겠다라던가 뭔가 도로 인프라를 조금씩 개선시키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늘어난 자전거 인구의 마음을 좀 더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정책을 가장 1순위로 밀어붙여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일본도 예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면은 좀 더 보다 확실한 표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하고도 결속이 되는 거죠. 거의 탄소 배출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로드킬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사실 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사고가 많다는 거죠. 뭐 1,500만이든 아니면 잠깐 즐기는 분들이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입법부적인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처에 이러한 걸 제안하고 공무원들이 좋은 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자전거에 한때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막 태백산맥 넘어다니고 진짜요? 미시령 넘어다니고. 미시령 넘으셨어요? 어떻게 넘으셨어요? 저 너른바위랑 뭐 이제 기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자전거 분들이 바라는 거는 자전거를
갖고 뭐 출근이든 뭐든 하고 싶은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가 좀 고장이 났을 때 그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강변에 장애인분들이 이제 자전거 타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역시 보관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한강 뭐죠? 그 저희 사업소랑 얘기해서 좀 보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작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체감형 생활 밀착형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같이 요즘 자전거가 정비가 되어 너무 있네요. 비싸서 아 비싸기도 하고.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자전거가 있는데 그럼 위험 천만원 자전거가 있나요? 저한테 위험 천만원. 더 비싸요. 근데 사고가 나면 사실 이게 이제 거기에 개인 대한. 대물 문제가 되게 민감해지는데 보험 제도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아, 이거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좋은 정책은 저희 청년선대에서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세 분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20대 남녀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표심이 나오신 김에 격이 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대남이란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대녀라는 소리 잘 안 하면서 특정 학교랑 상관없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어필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평소에 느끼시는지요? 조금 이따 30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뭐 20대 여성 뭐 이대녀긴 한데 뭐 제 말이 뭐 전반적인 20대 여성을 대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20대 남성들, 20대 여성들 모두가 다 통합하는 사회를 원하기는 해요. 이대 남들도 자기 자신을 이대남으로 칭하는 걸 원치 않고 이대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모 후보께서는 계속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치기 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표심형 공약들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감대가 더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조금 기득권으로부터 피해 입었던 것들을 잘 보완해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일부에 유정주 의원님이랑 김승은 의원님이랑 말한 게 이제 여가부 폐지라는 걸 딱 던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일단 영향에 살짝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선거 날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게 올바른 공약인 건지 한번 젊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실 여가부 폐지라는 어떤 키워드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하다 보면 이거를 막 되게 관심 있게 찾아보고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 그냥 어디 보면 가끔씩 댓글에 이제 뭐 여가 폐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자주 눈에 띄었던 어떤 키워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가 이제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뭔가 저희가 또 좋은 키워드를 제시한다면은 좀 더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는 혐오주의자와 차별주의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120시간 노동 나왔을 때부터 계속 저희는 차별주의자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요. 저는 최소한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실 때 통합과 그다음에 이런 갈등과 혐오의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대남 혹은 젠더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조차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갈등 국면이 과연 그 어떤 이득을 남길 건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정말 좌절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그게 좋은 정치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쪽에서는 주장하지만 대안 없는 폐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사람들 혹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 혹은 원하는 얘기를 그냥 대신해 준 것이지 실제로 그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가부가 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하는 정책들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여가부를 폐지를 하자는 것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을 버릴 거냐는 질문으로 대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 아동과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국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혐오 정치를 하는 방식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저는 되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워낙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이대남 이대녀 어떻게 생각하냐, 젠더 갈등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것이 아니고 분명히 혐오입니다. 분명히 혐오고요. 그다음에 이대남 이대녀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워딩인 것이지 민주당에 있는 청년들과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등과 혐오는 원하지 않고 이들의 문제는 박탈감의 문제고 격차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20대, 30대 청년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덜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그런 혐오의 정치에 최소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언어 자체가 프레임이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그렇죠. 네. 뽑아가지고 네. 자꾸 언론을 쓰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청년 대변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젠더 갈등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건 갈등이 아니고 혐오의 문제인 것이고, 물론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한 20년 전에는 이제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근데 현재는 성평등 정책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소한 그 성비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들을 훨씬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 여가부 페미니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페미니즘을 두고 갈등 공방을 일으키고 있고 혐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왜 자꾸 대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아야 이것이 줄어드는 이슈인데 너무 크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려를 표하는 바이죠. 홍소윤님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 조선일보 기자가 어떻게든지 답변을 끌어내서 기사를 쓰려고 작정하고 그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국제정세에서 중국과 미국 중에 우리가 어디를 택해야 되나 했더니 그 프레임을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맞습니다. 혼을 냈죠. 때로는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때로는 미국과도 친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친해야 되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그냥 생방송으로 박살내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질문을 의면 우리 맞습니다. 홍소윤님처럼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아예 논점을 벗어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계속 답변을 하려고 하면 결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갈등과 혐오에 같이 논의를 붙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봉기님이 지금 무슨 주제? 20, 30대 청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주제는. 그리고 우리 이자영님, 정외과 출신이라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봉사활동이 무연고인 장애 아동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 봉사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좀 어렸던 생각에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이 친구들의 상황을 알리고 좀 어떻게 하면 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께서 같이 도움을 주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뭐 꿈과 희망을 찾아가자 뭐 이런 취지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건 결국에는 이게 본질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설에서는 딱 그 보호가 되는 기간 동안만 보호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너네가 알아서 나가서 준비해서 살아라. 이러한 좀 무책임한 상황이었고, 그것들을 뭐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책들이 그 당시에는 좀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친구들이 정말 곳곳에 많을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입법이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러려면 이제 좀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연하게 정치하면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정외과, 정치외면학과, 영문과, 영문도 모르고 외과. 저희 언니도 정치외교학과. 저희 딸도 정치외교학과. 자, 우리 초선의 의원들을 보시면 20, 30대 후배님들은
개혁 정치에 매진하고 계신데 그래도 정말 민주당 180석 한때 몰아줬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답답함도 느끼셨는지 혹시 솔직하게. 근데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각각의 분들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소관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된다. 180명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 정책 해준 거 뭐 있어라고 하지만 그 청년 기본법이 생기고 지난해 저희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생길 때까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그 애를 써주셨어요. 뭐 장경태 의원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고, 그다음에 뭐 여성 정책 민주당이 뭐 한 거 있냐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애 써주셨고, 뭐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홍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려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아니. 기억하세요? 제가 원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우리 홍보해야 된다. 맞아요. 초기에. 네, 초기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 제가 이제 아직도 회사에서 그 투자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나 이게 착각이 들 정도로 하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너무나 모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그때 아주 강력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중간에 했던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나가다가 보는 플래카드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구마다 플래카드 활동 열심히 하라고 원외협에서 근데 그것도 타겟이 203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30들은 플랜카드를 보지 않아요. 다들 핸드폰 보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다 컨텐츠였어요. 그 영상으로 보고 다니시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 해야죠. 다각적으로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너무 아쉬웠던 건 정말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못 알려서 좀 맛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정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제 혁신안을 제안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이걸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죠. 그렇죠. 정치권 안에 있으면 국민분들께서 우리 하는 일을 알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 주변 내 친구들이 민주당 뭐해? 라고 너무 많이 물어본다. 그러니까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맞아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의 세상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이해시키는 그것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하시느냐고 바빠서 저도 이제 정치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정치인의 소식이라든가 접하는 기회가 적었고 그 반면에 정치인은 국민이 주신 그 시간과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홍보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 내 삶에 도움이 되네. 내 삶에 도움이 되네.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정치 또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지역에서 의정 보고 같은 것들을 항상 하시는데 시간이 항상 할 수 없는 시간들 청년들이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시간인데 막 평일 오후 2시 아침 11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들어보려고 해도 들어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말 놔두고 왜 평일날 그 시간이에요? 또 어른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너무 중요하신 아니 어르신들 주말이라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시간을 해야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 정책이 이제 그러니까 정치도 해야 합니다. 그 홍보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홍보가 일방적인 같은 느낌이라면 소통이라든가 다른 말을 통해서라도 아주 상시적으로. 자, 그동안에는 이재명 삼행시를 냈는데 어떤 분이 그거밖에 없어길래 그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분께 지금 우리의 이제 모토로 정해진 뭐뭐 앞으로 뭐뭐 제대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 끝에 이재명만 빼놓고는 한 20여 분 동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세 분의 변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제대로 뭐를 위해 이재명인지. 자, 그동안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못됐죠. 네. 굉장히 사실 조금 이런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왜 갑자기 시키지? 이런 거. 미리 언지는 저도 항상 삼행시.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만 이재명 삼행시. 세 분의 청년분들은 뭐 앞으로, 뭘 제대로, 뭐를 위해 이재명인지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완결을 져야 저희가 이렇게 짤에다가. 네. 그러면 뭐 아니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매도 제가 제일 먼저 맡겠습니다. 이걸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시고 3월 9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스튜디오 오실 때 내가 이건 꼭 어필해야 되겠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자영 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또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이다 보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활동하신 걸로 통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좀 수혜를 좀 많이 본 사람이에요. 뭐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는 가장 큰 걸로는 제가 아직 만 24살이 안 돼서 청년 기본소득은 못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직까지 청년에 해당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이 24살까지가 청소년이어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랫단계부터 천천히 밟아서 중앙까지 진출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행정력으로 저는 발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약 이행률 같은 경우도 90%가 넘는 정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시정 경험 또 도정 경험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넓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행정력과 또 현장 경험과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을 해본 사람과 일을 내본 사람이 다르네요. 자꾸 일 내고 다니잖아요. 일 만들고 다니죠. 일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그쵸.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 해본 사람 뽑자. 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말고. 이것도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 오 청년님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법인 경영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 경영의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 경영이란 단어를 정했을 때는 실제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 실제 어떤 행정적인 위치에서 뭔가 그 해본 경험이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서는 성남시장 시절이라던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 때 그거는 충분히 검증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재명 후보자께 굉장히 마음이 끌렸던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가평에서 그 이전에 그 불법 계곡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장사하시던 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퍼졌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좀 감명을 받았던 거는 그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뭐 무조건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설득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펼쳐나가면서 이걸 되게 이제 뭔가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대학 기숙사를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 학생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되게 막 강제로 진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시키고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멋있는 분이구나. 저런 분이 사실 국정 운영을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회피형이 아니라 그쵸. 현장에서 쓴 소리 때로는 거친 소리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재명 행정을 하다 보면 기존의 기득권을 사실은 타파하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청정 계곡 복원 사업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모르시는 분들은 다 때려 부신 줄 알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해 주시고 토론해 주셨고. 우리 서윤님은? 네,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관광 쪽으로 일을 할 때는 그 계곡 사업을 너무나 환영했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계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인데 주변에 이제 백숙 파는 곳들 때문에 사실 이 자연 경관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되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이 현장형 하이브리드형 이런 그 행정가셨잖아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모드 전환을 빨리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그 이분의 어떤 행정력과 일처리의 속도나 방법들이 정말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년 대변인 이전에도 청년 정책을 만드는 일을 좀 같이 했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같이 했고 이제 외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냈던 그 기본소득은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개 그 시도에서는 이미 유사한 정책들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이것을 전국화해서 모든 청년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공약을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청년들에게 소외 없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소외 없이 뭔가 그러니까 같이 해주려고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갈래로 고민을 하는 사람을 안 뽑을 수 있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지할 수,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좋아하게 됐고 또 이제 같이 또 함께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모로서 생각도 있었겠죠. 우리 김승훈 의원님,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여쭙고 싶거나 아니면 부탁, 질문 혹시 있으면 하시죠. 일단은 느낌은 저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라가 쫙 빛나네요. 그게 되게 멋있었고요. 선글라스를 끼시. 눈부실 정도입니까? 정말 그런 빛이 나는 정도로 되게 밝아 보였고 또 신념에 찬 그런 목소리여서 너무 좋았고요. 닮고 싶습니다. 저도 세 분을 닮고 싶습니다. 근데 선배가 후배 닮죠.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도 1년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하고 1년 9개월째인데 좀 이제 지쳐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에너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이너마이트 들어오십시오. 네. 저도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웠고 특히 홍서유 세 분 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됐어요. 늘 지원만 하지 자립에 대한 그 고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든 예술인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외의 분야에도 그렇구나라는 정책들. 그리고 또 하나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게 있으면 빠르게 모두 전환을 한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어떤 당의 누구처럼 그냥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어떤 표심 잡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내면서 심지어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는 어떤 현장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참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조정자예요. 조정을 해요. 맞습니다. 꼭 자기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조선일보 기자 질문에 조정을 해서 답변한 거거든요. 그렇죠. 양자택일이 아니다. 그렇죠. 제 3의 4의 5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딱 던져버리니까 그 기자 아마 멘붕 와가지고 표정도 아연실색하던데 모든 행정 분야에서 그렇게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 시장 때나 그렇게 다각도로 그걸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약자나 혹은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렌즈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공약이 나왔을 때 너무 환호했던 게 사실은 이 공약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사실 전 세대를 어우르는 공약이고 그게 굉장히 예전부터 요구됐던 공약이었는데 그게 그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세심하게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최근에 했던 그 뭐였죠 그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수리나 텀블러 이렇게 부품하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홍보했더니 주변에 이제 어머님들이 락겐락 뚜껑만 있으면 내가 또 쓸 수 있는데 이놈의 락겐락 뚜껑에 그 고무 패킹 때문에 맨날 그 못 쓰고 집에 뒀던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시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세 분은 정당인이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생업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걸로 다가오시잖아요. 본인들 포함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또 연애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지 지금 20, 30대 분들이 뭐 3포다, 4포다, 5포다 이런 세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20대 때는 그렇게 큰 생각 없이 뭐 연애도 하고 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 경험도 하다가 30대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슬슬 이제 뭔가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이러던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집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비혼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나는 뭐 이성이 싫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 없다 뭐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적었었는데 요새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4학년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동기들, 선배들은 다들 취업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휴학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제 인턴 같은 것도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인턴조차 하기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서 면접을 보려고 인턴이라도 지원해서 면접을 보려고 가면 누구 씨는 인턴 경력이 없네요. 아 예. 네. 아니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고 인턴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러 간 건데 예. 그 사람은 인턴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질문을 안 했대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어떻게 사회 초년생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자격증 하다가 인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발언 기회가. 그래서 많이 속상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자체가 없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니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야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죠, 그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하려는 너무 많죠.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정책 활동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다고 1년을 쓰고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 갔다 온다고 1년 정도를 막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 1년의 시간을 누구도 담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뭐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라는 반문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토익 시험이 정말 영어 시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의 관문의 여러 관문 중에 하나인지가 사실 좀 의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취업 시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 고통을 청년들이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취업의 어떤 그 일자리의 판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청년 창업가들이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버티지 말고 폐업해서 폐업 지원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폐업을 많이 하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모아서 작은 규모의 점포를 차렸고 근데 폐업을 하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청년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봐. 그러니까 자영업하면 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이제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변화의 그 어떤 일자리의 변화를 되게 크게 좀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곳곳에서 보이니까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관광 분야는 여행사가 폐업을 하면서 가이드분들이 거의 전멸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런 취업 시장의 문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좀 좋아지라는 기대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거는 우리 사회에 정말 오래된 고질적인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계기 네, 또는 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사다리를 다 차버리지 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말들도 있잖아요. 그만큼의 그 실패의 어떤 경험이 정말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데뷔할 수 없습니다. 저희 문화강국 TV라 세 분께서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랑 지옥 다 보셨나요? 네. OTT 시장 뭐 BTS나 블랙핑크는 다 아실 테고 문화예술 쪽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 한 가지 이상씩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K-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이제 공유하고 하면서 다들 온정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전시 예술 같은 경우는 좀 덜 활성화되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뭐 서울이나 이런 곳곳에 전시회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가요. 거기 가가지고 뭐 예쁘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같이 좀 즐거운 분위기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연 전시, 뭐 미술 전시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되는 정책들 그런 지원되는 정책들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순수문화 쪽도 네. 더 순수예술 쪽도 순수예술 맞습니다. 그것도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청주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더 활짝 피길 바랍니다. 예. 오영렬 청년은 사실 저도 사실 뭐 자전거 앞에 문화 활성화시키겠다 항상 표현을 쓰는데 그 웹사이트에다가 문화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문화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라는 정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라는 기준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여가나 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을 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BTS나 뭐 DP라던가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다양한 것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자전거기 때문에 계속 자전거랑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뭐 자전거 문화 쪽 이런 거에도 뭔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주시면 잘 실천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고백해도 돼요? 고백이요? 이거 갑자기 아니 유정지 의원님이 고백하실 때 뭔가요? 아니 별거 아닌데 왜 갑자기 말을 참 못해. 고백이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독립 영화 제목이 슈퍼 따릉이었다. 네, 아무도 모르지만 나름 리옹 아시안 영화제에서 꽤 된 영화인데 심사위원상도 타고 강력한. 슈퍼 따릉이의 주인공. 꼭 찾아볼게요.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감독이 잘해서. 제 자전거 관련된 영화 다 봤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이름을 쓰고 깜짝. 그 따라한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아무도 모르는. 고백이 아니라 자랑을 해주셨고요. 네, 홍서연님은? 뭐 저는 아무래도 청년 정책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이 문화 소비는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 콘서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뭐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 뭐 하루면 당일이면 가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1박 2일 와서 교통비 쓰고 숙박비 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문화적 격차가 굉장히 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 문화 격차에 대한 갈망들,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의 갈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나 혹은 그런 이제 뭐 차상위 계층 혹은 수급권자 분들은 지금 우리가 OTT 얘기, 뭐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비용조차 없어요. 그렇죠. 네. 유료. 네, 다 유료고요. 심지어 그런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쓰는 소프트웨어 다 유료잖아요. 그거조차 없어서 그러니까 예전엔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거조차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구독 경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가난한 계층들 혹은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 정보 격차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OTT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넷 뭐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고유의 OTT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방송 보시면 나오니까 의원님 방송 보시면 나오니까 방송을 자꾸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그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는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런 개미는 훌륭하고 또 배짱이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하고 음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고. 네, 게으르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배짱이도 나름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맞죠. 그리고 맞아요.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방금 검색을 했는데 프랑스에 그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있어요. 네. 그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흔적이 안 남았지만 그렇죠. 네. 거기서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린 거는 네. 우리가 지금 보면서
감동도 느끼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문화예술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채히 오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 얘기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게 사시면서도 그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고 아마 그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예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9일이 중요합니다. 심으러 가시죠. 자, 먼저 그러면 홍서연 님이 뭐 앞으로 뭐 제대로 누굴 위해 이재명입니까? 아니 그냥 생각나는 청년 앞으로 정책 제대로. 네. 청년 위에 이재명. 아 좋습니다. 오영렬님.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 쪽으로 얘기하면 인프라 제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앞으로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 이재명. 학교 각층이 다 되네요. 마지막이어서 너무 부담이 마지막은 우리 김승원 의원님 삼행시가 또 있어요. 네. 이자영님은 나 같아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제대로 아닌데? 미래 제대로? 귀여워요. 국민 앞으로 정책 제대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이재명. 좋습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의 카피 변형을 들어봤고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은 그냥 이자 제자 명자로 한번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재명이는 바보다. 해바라기다. 형. 명하시는 것 모두 받들겠다고 하는 바보다. 긴장했어요. 바보라고 하죠. 사실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 별명으로 2002년도에 노사모분들이 또 얼마 전에 지금의 노무현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는데 또 우리 또 상대방도 동네 바보형 이미지. 아니 약간 전략을 하도 설화에 구설수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 해맑은 순수한 동네 바보형 이미지로 자꾸 바꾸려는 듯한 저기 동네 바보들한테 지금 모욕하신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바보도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간악하지 않고. 제가 영구한테 혼날 일을. 자, 오늘 유정주 의원님 끝 총평하시고 구호는 제가 하는 걸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조금 가운데 앉아서 그런지 긴장도 저도 했고 반성도 했어요. 이거 다시 얘기 되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이걸 그냥 던질까? 여가부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차별적인 차별주의자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자. 우리는 갈 길을 가자라고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나 역시도 담담하게 우리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들의 말에 분노하거나 그들의 말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고 안에서 놀지 말고 갈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민한 주제라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못했다 하고 맞습니다. 잘했던 일은 또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민생 앞으로 개혁 제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1번입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으로 개혁 제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